연력학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몰라.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아니,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아니, 안 중요한데 왜 얘기했어, 내가? 연력학이 왜 중요할까? 아, 슬라이드 준비했다니까, 지금 30장 남았어, 아직. 뒤에 30장 남았어, 아직. 온도 보여요, 안 보여? 온도 안 보이죠? 아니, 온도 보이잖아요. 아 수치로 이렇게 보이잖아. 보인다. 수치로? 말씀을. 아니구만, 이거.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연력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개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연력학을 알아야 하는가? 왜죠? 왜죠? 세상 모든 게 열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초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아, 우리가 왜 연력학을 알아야 하는가를 여러분께 전달하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 진도 뽑습니까?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누굽니까? 초면입니다. 바로 르네 데카르트. 네. 와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네, 우리 고로. 이분 누굽니까? 베토벤. 뻔뻔뻔뻔. 뻔뻔. 이 사람 실루엣만 봐도 알아, 솔직히. 빈센트 반 고흐. 네. 실루엣으로 느낌만 해도 이미 다 알아. 인문학이나 예술적 교양에 대해서 대다수의 대중들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 딱 말하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몰라? 이러면 이제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 야, 베토벤 몰라? 왜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은 내가 모른다라는 거가 너무 당당해요. 이걸 아는 사람이 너드 같고 아는 사람이 너무 이상한 괴짜 같은 거야. 이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불확정성의 원리. 네 알아?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분이 또 우리 천문학에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그럼요. 요하네스 케플러라고. 네. 근데 케플러의 제3법칙이 뭐야? 그러면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너드도 아니고. 데카르트를 모르는 거는 굉장히 부끄러운데 과학 관련된 걸 모르는 건 너무 당당해요. 걸그룹 케플러입니다. 그렇죠. 완전 알죠. 예, 이분들이 요하네스 케플러에서 따온 그룹 명이에요. 네. 네, 한번 자료 다시 주시면요. 네, 그냥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네. 상식이 풍부하신 분들도 과학에는 그런 측면을 갖고 계세요. 이걸 좀 바꾸고 싶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클래식 교양과학 시리즈, 바로 오늘의 연력학 개론입니다. 저는 사람들 다 아는 연력학을 만들고 싶어요. 오늘 할 거는 교양과학입니다. 네, 절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왜곡되어 있지만 대충 이게 뭔지 아는 정도까지 나가는 게 제 목표예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이런 시간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맞아요. 무서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물어보자. 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바로 이게 연력학입니다. Thermodynamics. 연력학인데요. 연력학은 열과 역과 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열과 역학. 역학의 합성어예요. 사전으로 가면 열과 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문. 에너지, 열, 일, 엔트로피와 과정의 자발성을 다루는 물리학의 분야.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들. 이미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안 했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사람이 무너지면서 내가 모른다는 게 당연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가? 저는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저도 정답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제목에 연력학 개론 쓰있으면 안 눌러, 사람들이. 아니 근데 왜 들어오시는 거야 지금? 궤도가 뭔가 할 줄 알고. 사실은 저도 정답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볼 거예요. 연력학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 얼마 전 며칠 전에 만나서 연력학 책을 읽고 있어. 그래 나도 준비하려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연력학을 쉽게 설명한 책이 아무것도 없어. 사실 연력학 대중서도 별로 없어요. 일단은 전부 수식으로 가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모르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무엇을 우리가 모르는지. 열 하면 온도부터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 열과 온도는 다른 겁니다. 와 큰일 났네 오늘. 이런 것들부터 가야 되는 거야. 네. 체온이 몇 도십니까? 그러면 36.5. 36.5도요. 네. 그럼 딱 의사가 물어보는 거야. 온도가 뭐죠? 의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익숙하게 쓰고 있는 나의 체온,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쓰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고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뭐냐? 요거를 이제 갈 거예요. 연력학 법칙이 4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제가 한 2개 정도까지는 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는 생각은 요거는 잘하면 연력학 제1법칙까지 가고
잘못하면 1법칙도 못할 수도 있겠다. 지금 들었어요,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잘 모르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에어컨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네. 시스템. 시스템이란 말 많이 써요. 갑자기 하정님 시스템이 뭐죠? 갑자기 또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이지? 뭐라고 말해야 전혀 할지. 겁먹을 필요 없어요. 네. 차근차근 갈게요. 이게 뭡니까?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붙은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 좀 저렴한 에어컨은 그냥 에어컨. 비싼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시스템 에어컨이 뭐냐면은 한 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냉매 배관으로 연결하는 냉난방 시스템. 이게 바로 시스템 에어컨의 정의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복잡하게 다수의 에어컨이 실외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싸다. 네, 그래서 비싸요. 이거를 복잡하게 집안에 막 연결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천정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다음에 방마다 에어컨이 다 나가는데 실외기는 하나예요. 그렇죠.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냥 좀 더 간단하게 시스템이 뭔가요? 그러면 이제 동아리다. 동아리 안에서 얼마나 또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동아리 안에서 동아리원끼리의 그 싸움, 사랑과 우정과 경쟁과 그 치열한 그 동아리.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오늘도 계속 나오겠지만 시스템 안에서 라고 표현을 하면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아리 안에서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스템은 동아리인가요? 뭐 이제 뭐 나오면 동아리네. 저것도 동아리네.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도와야 돼. 그렇죠. 아시겠죠? 밑밥 가는데 몇 분이야? 오늘 사실은 밑밥이 끝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밑밥 안 깔고 바로 들어가면 재미없잖아요. 원래 클럽도 입장하기 전에 그 문 앞이 재밌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가봐서? 저도 클럽 안 가봤어요. 저도 진짜. 이거는 심포도야, 심포도. 내가 못 들어가봤기 때문에 안에는 재미없어. 연력하기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몰라.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이것도 모르면 안 되지. 아니, 안 중요한데 왜 얘기했어, 내가? 연력하기 왜 중요할까? 슬라이드 준비했다니까, 지금 30장 남았어, 아직. 뒤에 30장 남았어, 아직. 안 되겠다. 진작에 가. 아니,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진작에 가야 돼요. 연력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거예요. 연력학은 균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균형의 사전적인 정의는 무게를 가진 물체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안정을 이루는 상태. 즉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균형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로 평형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는 균형이라는 말보다는 평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평행과는 다른 말입니다. 나란히 있어서 아무리 연장을 해도 서로 만나지 않는 선, 요거를 평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평행.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행과 평형을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평형이라는 게 상당히 재밌어요.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평형 상태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도 예.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 네, 생각해 볼게요. 온도 보여요, 안 보여요? 온도 안 보이죠? 아니, 온도 보이잖아요. 수치로 이렇게 보이잖아. 보인다. 수치로? 말씀을. 아니구만 이거.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의 관측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서 수소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예. 근데 연력학은 그런 걸 말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력이 어떻다. 우리가 이런 거 딸 때 네. 뽕 하잖아요. 안에 압력이 높으니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죠? 이런 건 눈에 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연력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측정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이루는 각각의 분자나 원자나 이런 작은 녀석들의 움직임을 일단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딸 때 이게 안에 압력이 높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거 압력이 높네. 이때 내가 이걸 딸 때 압력이 높다는 나기를 할 때는 이 캔 안에 압력이 높다라는 것만 보는 거지 이 안에는 어떤 입자의 움직임이 어떻네? 까지는 아직 안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이에요. 일단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평형이라는 말을 감히 사용하는 학문이 바로 연력학이다. 평형, 온도가 평형이다. 네. 어떨 때 그런 말을 해요? 뭐 내가 있는 곳에서 같을 때. 그죠? 네.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온도가. 그렇죠. 온도가 더 오르고 이상 변하지 않아. 압력이 평형이다. 압력이 변하지 않을 때. 그대로.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죠? 이 말이 뭐냐면은 온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 압력이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
형태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동아리방에 틀었습니다. 이 에어컨으로 만든 이 온도가 일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평형이 되는 거죠. 시스템을 둘러싼 이 주변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창문을 열어 그때마다 외부의 공기가 유입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뀌겠죠. 그러면 사실 평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평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 온도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변하는 주기가 10년에 1도가 변해요. 그러면은 오랫동안 천천히 변한다. 그러면은 이걸 마치 평형 상태가 됐다라고 가정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력학은 우주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입자부터 은하계 전체까지 우리 차원에서 관측 가능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평형을 이루는 시스템, 즉 완벽한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떠한 것도 네. 평형은 없어요. 그런데 연력학은 이렇게 평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평형이라는 어떠한 개념으로 정리를 해요. 완벽한 평형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연력학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변하고 있지만 변화를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평형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측 혹은 측정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한 달 전에 잰 몸무게랑 어. 오늘 잰 몸무게가 똑같아요. 그럼 그냥 평형으로 치는 건가요? 자, 맞아요. 정확해요. 이 한 달 사이에 내 몸무게는 내가 잰 시간 동안 내가 잰 방식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내 몸무게는 평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방은 23도, 네. 51%의 습도로 평형을 이뤘죠. 이 수치가 하루 종일 안 변하거든. 평형을 이뤘네? 라고 말하겠죠. 네. 그렇죠. 실제로 이 방의 온도가 안 변합니까? 아니죠. 변하죠. 엄청나게 변하고 있겠죠. 그렇죠. 작은 입자들 상태는 변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를 그냥 마치 평형 상태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는 게 바로 연력학인 겁니다. 근데 그럼 왜 이렇게 하나? 왜냐? 이게 물리학에서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세하게 바뀌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을 계속 감안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물리학의 무언가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냥 평형 상태를 이룬 시스템 이렇게 가정을 딱 해놓으면은 네. 이제 인류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해요. 이 세상이. 이건 평형이야!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력학이라는 학문을 인류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연력학에 대한 이 교양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단추예요. 네. 교수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나가기에는 너무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저는 요 안에서 수업으로서의 연력학이 아니라 교양으로서의 연력학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한 거고요. 네. 연력학에서 평형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확장이 되잖아요. 평형을 가정해놓고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새로운 발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평형을 가정해도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구나. 또 재밌는 거는 이거는 후반부에 나올 건데 오늘 안 나와요. 네. 연력학의 관점에서 평형을 벗어난 상황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또 뭐가 되냐? 또 새로운 발견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의 접근이 바로 우리가 연력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과연 누가 기여를 했는가? 모든 학문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연력학의 아버지도 계십니다. 다음 네. 주면요. 루트비히 볼츠만이라는 연력학의 아버지입니다. 네, 물론 맥스웰도 연력학의 아버지일 수 있고요. 예. 왜냐면 맥스웰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삼촌 정도 되겠네요. 예. 1844년 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볼츠만은. 네. 빈 대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1866년 대학을 졸업했고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 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슈테판 교수 연구실에서 조교를 합니다. 슈테판! 이거 듣는 순간 이게 가슴이 막 뛰어야 돼. 그렇죠. 왜냐? 볼츠만이 나왔죠? 슈테판이 나왔죠.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딱 떠오르거든. 그렇죠. 이게 바로 데카르트, 베토벤 같은 거예요. 그리고 2년 후 그라츠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오. 그리고 29살 빈 대학에 다시 교수가 됩니다. 네. 29살에 벌써 두 번째 교수야. 그렇죠.
이게 독일에서도 이런 사례는 굉장히 파격적인 임용이다. 그리고 되게 대단한 게 연력학의 아버지 볼츠만이 빈 대학에서 물리학과에서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던 시절 연력학 제2법칙의 근간이 되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이때 그의 나이 20살. 학부생 때. 학부생 때. 와. 전 세계 교과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을 고작 20살짜리 학부생이 발견을 했어요. 가만 보면 천재들이나 노벨상 탄 사람들의 그 연구 업적은 다 그래요? 20대 초반에 네. 나온 연구 업적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어떤 연구자가 이뤄놓은 성과가 법칙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 항성님 20살에 뭘 하셨습니까? 제가 아직 20살이 안 돼서. 말문이 막히네요, 오랜만에. 네, 그럼요. 볼츠만이 일단 굉장한 천재인데요. 그렇죠. 네. 이분이 특이한 점이 대학을 정말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아, 지금 왼쪽이 볼츠만이죠? 네. 네. 오른쪽이 빈 대학에 계신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에른스트 마흐인데요. 볼츠만을 공격합니다, 빈 대학에서. 그래서 볼츠만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 공격해? 수고해. 난 갈게. 안녕. 떠나. 네. 그래서 라이프치히 대학을 옮겨요. 라이프치히 대학을 또 옮겼더니 거기서 또 물리학자 빌헬름 오스트발트가 또 공격을 해요. 또 공격을 하네? 또 옮겨? 그리고 다시 빈 대학으로 가요. 근데 빈 대학에 에른스트 마흐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재밌는 게 어떻게 옮겼느냐? 에른스트 마흐가 당시 오스트리아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잠시 빠집니다, 빈 대학에서. 그 사이를 뚫고 네. 들어갑니다. 여보세요? 에른스트 마흐 국회의원 됐어? 오케이, 글로 갈게. 이게 사실 재밌는 게 이렇게 대학을 마음껏 옮길 수 있을 만한 실력자라는 게 그러니까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있는데 볼츠만의 성격 자체가 일단 절대 참지 않는 성격이다. 예를 들어 어디 자리를 잡았어. 우리 네. 항성님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가 됐어. 근데 딱 보니까 거기 학과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때요? 퇴사해요? 안 하죠. 참죠. 어떻게 퇴사를 해? 왜 퇴사를 내가 해? 연대 교수인데 안 맞는다? 맞춰. 양주 들고 가. 그렇죠. 맞춰야지. 어쨌거나 대충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직장이. 근데 볼츠만 참지 않아요. 딱 보고 수고해. 절대 참지 않아. 이 말이 뭐냐? 기존의 전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 뭔가를 내가 맞추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인 거예요. 이게 바로 결국 이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된 성격이다. 내가 기존의 방식에 절대 타협을 안 하니까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이 사물의 핵심을 관통해요. 일반적인 과학자들은 이게 나오면은 에이, 예전에 이렇게 했고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거야 이러는데 볼츠만은 예전이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거 사고에 묶여있는 과학자는 절대 이런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없다라고 보는 측면도 좀 있어요. 연력학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가 아마도 이런 볼츠만의 성격에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연력학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 18세기 이전에 플로지스톤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세상의 모든 물질이 잘 탑니까? 어떤 건 잘 타는데 어떤 건 안 타. 과거의 과학자들은 이 차이를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나무는 잘 타는데 왜 이 잿더미는 불이 안 붙는 걸까? 그래서 이제 기본 입자를 하나 더 만들어요. 이 당시에는 뭐 기본 입자가 좀 허접해요. 그렇죠. 뭐 무슨 흙, 물, 불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거기서 물질이 타기 위해 꼭 필요한 입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있으면 물질이 탄다. 이것이 없으면 안 탄다. 그래서 그 입자에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플로지스톤이에요. 모든 가연성 물질에는 플로지스톤이 있다. 예를 들어 나무에는 플로지스톤이 있는 거야. 근데 불을 붙이잖아요. 그럼 불이 붙으면서 플로지스톤들이 다 빠져나가 이렇게 조금씩. 그만큼 물질의 질량이 줄어들고 전부 빠져나가잖아요, 플로지스톤이. 네. 그럼 얘는 더 이상 플로지스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재만 돼, 재. 플로지스톤이 있는 물질을 어떻게 구분하냐? 약간 매끈매끈하고 반짝반짝하고 예를 들어서 뭐 기름, 불 잘 붙잖아요. 그쵸. 그런 애들은 플로지스톤이 있는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물질들이 연소를 시키면은 질량이 줄었어요. 그런데 질량 덕후 앙투안 라부아제가 등장을 합니다. 네, 이분이 질량을 정말 잘 재는 분인데 정밀한 실험으로 플로지스톤 가설을 깨고 산소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종이, 나무 태우니까 질량이 줄어. 근데 금속은 오히려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과학자들은 금속의 플로지스톤은 음의 질량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 음의 질량이야? 근데 그때는 또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하
금속에 있는 플로지스톤은 음의 질량이구나. 그러다가 라부아제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이분은 정밀한 측정을 즐기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했더니 물질의 연소하기 전과 후의 질량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차이는 플로지스톤 때문은 아니야. 바로 산소 때문이야.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금속이 산화되면 오히려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무거워지고 일반적인 물체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날아가 버리니까 가벼워지는 거야. 그리고 1774년에 영국의 화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가 산소를 발견합니다. 물론 이 프리스틀리는 플로지스톤의 열렬한 숭배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드디어 내가 플로지스톤을 관련된 단서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라부아지에는 이게 플로지스톤이 아니라 얘가 발견한 게 산소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산소가 연소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실험을 통해 알게 됐고 프리스틀리는 계속 이상한데 이거 플로지스톤이 했지만 결국 그는 산소를 발견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새로운 연소 이론을 세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1789년에 라부아지에는 화학 원론이라는 책을 냈고요. 네. 여기서 화학이라는 과학 분야가 정립이 됐는데 근데 재밌는 게 기존까지 열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소라는 개념이 정립이 되면서 열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연소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새로운 개념이 정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연력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후에 연력학과 관련된 다양한 발견들이 또 등장을 하고요. 네. 화석 연료로부터 얻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하는 열기관이라는 발명품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최초의 증기기관이 등장을 한 거죠. 네. 최초의 증기기관은 이제 1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열기관들을 비롯해서 연력학을 이용한 기계들이 이제 우리 생활 모든 곳에서 활용이 지금 되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은 연력학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예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정도로 밀접합니다, 지금. 그렇죠. 오. 네. 이제 연력학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곳에 쓰입니다. 연력학은 에너지의 변환을 말합니다. 오늘 두 가지가 나왔죠. 첫째, 연력학은 평형이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연력학은 에너지의 변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한 연력학은 밥을 먹고 우리가 힘을 쓴다? 이것도 연력학이에요. 그냥 다 연력학이에요. 그냥 다 연력학이요. 연력학 아닌 거 아무거나 대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대보세요, 하정이. 뭐 그냥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책상. 연력학이에요. 책상 괜찮았는데? 책상 연력학이에요. 책상을 연력학이에요. 책상 움직이지도 책상 않고. 연력학이에요. 책상 밥도 안 먹잖아요. 책상도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연력학이에요. 여러분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탈모는 탈모예요. 연력학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연력학은 에너지의 학문이에요. 연력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에너지로부터 옵니다. 교양 과학으로서의 연력학 핵심은 연력학은 평형을 가정하면서 시작된다. 네. 그리고 연력학은 에너지의 전환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연력학의 핵심 개념은 바로 에너지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연력학은 연력학 제1법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지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때 우리는 그럼 법칙이란 게 무엇인지 짚고 나가야 돼요. 법칙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를 평형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평형 상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에서 연력학이라는 학문은 무엇을 하느냐? 변화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요. 와 설명 깔끔해. 미쳤다 진짜. 이거 진짜 한번 일어나 세레모니 한번 해야 돼. 준비 너무 오래 했더니 내 설명에서 약간 감동이 오네. 평형인데 전환이란 말을 했어요. 네. 네. 이상하잖아요. 뭐 안 맞죠. 그렇죠? 평형은 안정인데 왜 전환이 돼? 응. 연력학이라는 학문이 평형을 가정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력학 입장에서는 이상하겠죠? 네. 평형을 가정했는데 왜 이 안에서 이런 변화들이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연력학의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또 다른 평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 변화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엄격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겠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3법칙, 0법칙입니다. 아까 평형에서 평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형 상태 하나가 한 개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과정.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연력학의 법칙들입니다. 아니 어디서 감탄을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연력학 미쳤다. 아니 같이 소름이 돋아야지. 연력학 제1법칙, 지금 우측 상단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에 대한 법칙이에요.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며 만약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면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형태만 바뀐다는 거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이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또 계속 뭔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식이 부패가 되고 네. 네, 이거를 설명하는 법칙은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좌측 하단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덕분에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는 개념을 어떻게든 이해할 수 있고요. 엔트로피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바로 뭐냐면은 시스템에서 보유한 한계를 알 수 있어요. 엔트로피라는 걸 우리가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이 시스템의 어떤 한계를 알려준다. 이 우주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왜 이렇게 고민합니까? 이 우주가 갖고 있는 한계를 알고 싶어서요. 언제까지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우주의 총 엔트로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굉장히 줄이면요. 어떤 엔진이 있어요. 이 엔진이 낼 수 있는 한계를 우리는 엔트로피로부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네, 우측 하단에 있는 게 바로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3법칙. 이것도 또 그냥 전공서적을 보면 막 어려워. 이거를 아주 쉽게 교양과학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우 낮은 온도에서 기강을 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연력학 제3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엔트로피와 온도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연력학 제3법칙. 이제 제가 남겨둔 그림이 하나 있죠. 좌측 상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네. 바로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이것 좀 이상하죠? 영법칙? 영법칙이 있어. 영법칙은 케플러도 1, 2, 3법칙이지. 그러니까. 영법칙은 없잖아요. 왜 영법칙인데? 갑자기 영법칙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1법칙이 먼저 발견됐죠. 그렇죠. 2법칙이 발견됐죠. 3법칙이 발견됐죠. 그 다음에 법칙이 발견됐어요. 기강을 또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1, 2, 3, 4 가는 게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오케이 이거는 4법칙이다 라고 하려고 봤더니 이 법칙이 너무 중요한 거야. 가장 마지막에 발견됐지만 너무 근본인 거예요, 이 법칙이. 그러니까 야, 너는 0으로 가. 그래서 이제 0법칙으로 들어가요. 연력학 제0법칙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서로 같은 열적 상태에 있으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이것도 또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에너지가 같으면 서로 열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이게 두 가지 딱 감정이 들어요. 딱 들으면 무슨 말이야? 1번, 그럼 2번. 너무 당연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맞는 말이야. 아예 모르겠거나 너무 알겠어. 이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차원의 우리 세상의 물리 법칙에서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 우리가 평형이건 나발이건 일단 교환하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건 우리 차원의 우리 물리 법칙에서는 같아? 그러면 우리는 평형 상태 유지해. 안정적이다라는 상태가 바로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당연하지 않은 어떤 규칙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규칙이 우리 우주에서는 당연하게 벌어진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네 가지의 연력학의 법칙들은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연력학은 시스템 상에서 에너지와 다양한 관계들이 만드는 균형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딱 이제 카페 스타벅스 딱 갔어. 저기 허니자몽 블랙티 주세요. 그럼 이제 거기 딱 계신 점원분이 연력학이 뭐죠? 이럴 수 있잖아. 갑자기. 네. 그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주문 중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못해. 그냥 심플하게 딱 이렇게 시스템상에서 에너지와 다양한 관계들이 만드는 평형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네. 허니 자몽티. 네. 톨 사이즈로 드릴까요? 이게 부드럽게 넘어가시는. 아시겠죠? 이걸로 여자 꼬실 수 있나요? 누운비리 교수님. 당연합니다. 소개팅 딱 나가서 혹시 연력학이 뭔지 아십니까? 시스템 상에서 상대가 일어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 따라가면서 말해. 시스템 상에서 네, 시스템 큰일 상에서 났다.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리 알아야 할 개념들.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에너지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에너지 뭐가 있죠? 에너지. 에너지. 무슨 에너지 떠올려? 에너지. 무슨 에너지? 이 안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그냥. 열 에너지. 네, 열 아, 에너지. 심플하잖아요.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에너지입니까? 에너지죠. 아, 정답입니다. 근데 네. 재밌는 건 열은 에너지가 아니다. 왜냐? 열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 형태를 말하는 게 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열입니다. 네. 열 에너지는 시스템이 보유한 내부 에너지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 열과 열 에너지를 종종 혼동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열은 방식인데 열을 말할 때 에너지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열 에너지를 그냥 심플하게 열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혹시 저도 열 에너지를 열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좀 이해를 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열 에너지. 지금 우리 고양이가 열 에너지를 전달받고 있죠. 열 에너지가 근데 문제가 그렇게 정돈이 잘 된 에너지는 아니에요. 정돈이 잘 된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죠? 열 에너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퍼져나가요. 위치 에너지. 어느 정도 높이의 어떤 질량의 물체를 올려놓는 순간 위치 에너지는 정리가 딱 됩니다. 그렇죠. 열 에너지는 기강이 잡히지 않은 채로 마구 전달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이 되지 못하는 에너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게 바로 이 열 에너지다. 심플하죠? 네. 네. 그렇다면 온도는 무엇이냐? 요거를 심플하게 말하면 열 에너지를 측정한 것이 온도입니다. 더 복잡하게 말하면 이제 측정하는 과정에서 평형을 이루지 않았지만 마치 평형을 이룬 것처럼 측정이 된 거겠죠. 측정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네. 온도가 보여주는 결과는 열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가. 열 에너지의 세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온도가 높다? 열 에너지가 세다. 세다. 근데 세기가 아니라 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양. 그렇죠. 네. 그죠? 아주 뜨겁지만 굉장히 적은 양도 있을 수 있고 네. 정말 거대한 양이지만 매우 낮은 온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의 양, 이거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바로 친숙한 열량. 아주 많이 쓰는 개념들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열 에너지, 온도, 열량. 칼로리 지금, 맞아요. 이 개념들을 정리만 해도 열역학이 가까운 거예요. 네. 열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칼로리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네. 1cc는 1g과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1칼로리는 1cc 1g의 물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열 그렇죠. 에너지의 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식에도 칼로리가 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식의 열량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아. 근데 음식의 열량을 따질 때는 물 1kg의 온도를 1도 올리는 열량인 1kcal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거를 킬로칼로리를 큰 CAL 대문자 칼로리로 쓰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소문자 칼로리랑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칼로리,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게 안 헷갈립니다. 킬로칼로리를 칼로리로 표현을 한다는 요 부분은 거의 음식에만 한정이 돼요. 열의 양, 열량 이것도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열이 물의 온도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를 측정을 하면은 열량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요 개념도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일이라서 고전역학에서의 일은 힘을 쓰고 움직이는 걸 일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물리학에서는 어쨌거나 내가 움직이거나 속도가 바뀌거나 뭐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까지도 전부 다 일이라고 봐요. 무언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이거를 전부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일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체계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열은 기간이 아니에요. 열은 막 질질 새요.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열이 너무 힘들어요. 다루기가. 근데 일은 기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열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가 일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명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이라는 개념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력학에서. 우리가 지금 왜 평형을 중요시합니까? 깔끔하게 정리해서 딱딱딱 맞추면 깔끔해지니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열을 쓰니까 얘가 기강이 안 잡히는 거야. 세상을 이해하는 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일을 쓰는 건데 우리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어떤 거를 일로 설명하니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에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어디까지 말하냐면 과학자들이 연력학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일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재밌는 게 조금 더 우리가 한 단계 나가야 돼. 단위를 보면 더 재밌어요. 그렇죠. 힘의 단위, 질량을 가진 물체에 가해서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 바로 이게 힘이죠? 네. 단위는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 그렇죠. 뉴턴을 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너지 이동의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가 보통 와트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 그냥. 그런 게 있어. 열의 단위는 뭘까요? 열의 단위. 하면 갑자기 이럴 거야. 도. 보통 그죠? 그렇게 대답하시죠. 섭씨, 화씨, 도. 네. 온도의 단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과 온도는 다르다. 네. 그죠? 온도의 단위는 뭡니까? 도를 쓰기도 하지만 물리학에서는 주로 켈빈을 써요. 물질의 온도를 높이는 데 소요되는 열의 양이 칼로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칼로리는 물 1g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이걸 조금 더 정밀하게 가면은 1기압파에 14.5도의 물 1g을 15.5도까지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정의를 해요. 1칼로리가 그래서 4.18로 줄입니다. 네. 궤도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네. 어떻게 했었냐면은 공식 그거 너네 어떻게 다 외울 거냐. 공식 절대 외우지 마라. 그 대신 단위를 알면 공식을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 단위 써 있으면 그냥 답이에요. 맞아요. 그 물리량과 물리량과의 관계도 단위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의 단위는 뭘까요? 일의 단위도 줄이다. 열의 단위도 줄이죠. 네. 네. 일의 단위도 줄이다. 줄이에요. 어. 예. 열의 단위, 일의 단위 둘 다 줄이다. 즉 이 둘을 변환하면서 우리가 기강이 잘 잡히는 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력학이 좀 더 심플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단위 명적당 뭐, 단위 질량당 뭐, 단위 시간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원을 맞춰줘요. 같은 차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변환해서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열은 줄이라는 같은 단위를 쓴다. 그러면 압력은 뭐냐? 0도, 100도. 100도. 이때 끓으면 1기압이네? 네. 그냥 우리가 압력의 단위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결코 미시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시적인 영역으로 이걸 지금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력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들, 열, 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개념들이 다 무너지고 다 놓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세부적인 미시적인 영역을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누리호를 발사할 때 누리호를 볼 때 우리가 뭘 보냐? 누리호라는 1단, 2단, 3단 로켓의 운동을 봅니다. 로켓 자체를 개별적인 물체로 보는 거고요. 이 로켓들의 위치나 속도, 온도를 보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누리호를 구성하는 입자들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리호 1단 로켓의 속도는 현재 어디고 고도는 뭐 어디입니다. 이게 아니라 1단 로켓 하단부에 있는 5891번째 탄소는 현재 어디 있습니다. 이거 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로켓의 위치가 중요한 거지 로켓을 이루고 있는 이 입자들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연력학에서 생각하는 방향,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훨씬 중요한 게 바로 연력학이다. 네.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미시적인 영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당연히 중요해요. 네. 즉 미시적인 영역과 거시적인 영역 둘 다 매우 중요하다 물리학에서. 그런데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너지도 역시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에너지, 그 다음에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에너지 전부 다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는 겁니다. 중요하지만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개별 구성보다 전체적인 걸 본다. 이제 연력학 제1법칙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시작을 말아야 돼.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동안 연력학 하면은 되게 복잡하고 막상 정의해봤을 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적어도 지금 궤도님의 말씀을 듣고는 평형과 에너지로 말할 수 있겠다. 맞아요. 네. 네. 이게 오늘의 큰 수학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연력학 개론의 첫 번째 시간, 오늘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개념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그죠? 사실은 오늘 연력학 제1법칙까지 나가면서 한 줄의 수식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 수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아쉽게도 거기까지 가려면 또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됩니다. 아잉. 아쉽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연력학 개론 제0번째 시간, 연력학 개론 0차시. 아, 오늘 너무나 좋은 네. 연력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어도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연력학이 뭔지는 알았다. 그쵸. 네. 연력학이란 화두가 식사 중이나 술자리에서 나왔을 때 네. 내가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나를 잊고 새로운 나로 진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